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자, 근데 오늘은 그 중개사법 2권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책 2권 다 가져오셨나요? 예. 그래요. 앞에 분은 왜 2권 안 갖고 오셨어요? 아, 있어요? 예, 2권을 좀 꺼내 주십시오. 2권. 책 안 가져오신 분은 좀 가져오세요. 예. 2권. 이제 그 2편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죠? 몇 장 넘기다 보면 이제 그 2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2편은 편 제목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다가 이제 2014년도에 이렇게 분리 독립되어진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매년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제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 단일 제도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장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장 총칙, 그 다음에 2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그리고 3장의 벌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2장이 좀 대체적으로 중요하고 뭐 양도 많지만 2장만 좀 잘 알고 계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43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32페이지. 432페이지 제1장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칙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제정 목적과 만든 이유죠. 그리고 이제 용어의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건데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하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한 장 다시 넘겨봅니다. 434페이지.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 뭐 혹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제 하나의 제도죠. 하나의 제도가 도입 필요성이 있었던 건 이게 뭐냐면, 거기 우리 그 내용 5번째 줄 정도 보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좀 필요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요. 업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왜 업계약서를 쓰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양도 차익을 덜 발생시켜서 양도세를 이제 덜 내려고 하는 이유고, 다운계약서는 이제 뭐 때문에 쓰는 거냐면 취득세를 덜 내게 하기 위한 그런 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도입은 200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분리 독립은 이제 2014년도에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은요. 법률 하나, 밑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법률의 구성 형태를 보이고요. 오른쪽 435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 중간 앞부분에 보면 공법에 전형적인 공법에 해당이 되고요. 절차법에 들어갑니다. 그 절차법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절차를 다루는 그런 전형적인 절차법이라고 볼 수 있고, 하단 내려오시면 제정 목적이 있어요. 이 법의 제정 목적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눈에 익은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라는 표현은 좀 상당히 눈에 익은 표현이죠. 그래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무슨 법에서도 쓰는 그런 표현이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쓰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하단에 박스를 보니까 왼쪽에 좌측에 공인중개사법, 우측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궁극의 목적, 궁극의 목적 보니까 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도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436페이지.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1호에 보면 거래 당사자라는 용어가 있고요. 2호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이 두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거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래만 신고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오로지 매매만 신고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환이라든지 뭐 증여라든지 이런 계약들은 신고하지 않고 오로지 매매만 딱 하나만 신고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밑에 이제 물건들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의가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라고 정의하냐면 등록한 자라고 정의했죠, 그죠?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총칙은요,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고요. 430페이지 가시면 440페이지 죄송합니다. 440페이지 가시면 제2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는데, 2장에서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통 한 2장에서 한 2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른쪽에 보면 신고 제도하고 관련해서 이제 별 3개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한 2개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한 6개 정도 항목, 그러니까 물건, 의무자, 거래, 기한, 뭐 사항, 신고 사항, 그리고 해제, 정정, 변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금쟁이, 이 법에서도 금쟁이라는 개념이 있고, 사후관리는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을 관청해서 어떻게 검증을 해내는지, 어떤 그런 그 사후 말 그대로 이제 결과 관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제도가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해서 일단 제가 칠판에다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먼저 좀 해드린 다음에 책을 보는 순서로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좀 순서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페이지나 좀 여백을 찾으셔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책 여백 못 찾으시겠으면 아니면 노트 같은 데다 해주셔도 좋고요. 446페이지에 보면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해주셔도 좋고, 아무튼 뭐 아무데나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을 좀 잠깐 먼저 해드리고 뼈대 한번 잡아드리고 나서 그리고 세부적인 거를 좀 교재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신고를 하는 것이 근거가 무슨 법인가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제도의 근거는 원래가 공인중개사법이었는데요. 법의 이름이 바꿨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의 이름이 바뀐 거고요. 분리독립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지문은요. 얘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률이 신설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법에 있다가 이렇게 분리 독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신고 의무자를 좀 살펴보는데, 누가 신고를 해야 되냐면요. 요거는 원칙 그리고 예외 이렇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신고를 누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근데 요거를요, 이렇게 좀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관계가 되는데, 누가 있으면 누구는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 그런 개념이냐면, 개공이 있으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없어야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죠.
개공이 없어야 당사자가 신고하고 개공이 있으면 누가 하는 거죠? 개공이 하고 당사자는 오히려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신고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개공이 있는데도 만약에 당사자가 신고하게 되면 개공이 처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신고하지 않은 걸로. 네, 그래서 의무자이니까 말 그대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 보셨고 신고 대상 거래를 한번 볼 건데 신고 대상 거래는 아까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하나만 신고한다 그랬죠? 오로지 매매만, only 매매만 신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래들은 신고하지 않냐면 똑같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인 교환 계약이라든지 증여라든지 뭐 임대차라든지 기타 등등 그 어떤 것도 신고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딱 신고한다고요? 매매, 매매 하나만 신고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한은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결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체결일로부터 무조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60일 중요하고요. 이제 시험에 분명히 이제 올해 시험에 15일 내에 뭐 이런 식의 이제 출제 될 수 있는데 15일짜리 신고가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라는 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신고는 다 며칠 안에 한다. 60일 안에 한다. 요거는 뭐 한 날로부터 60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체결일로부터 말 그대로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고 관청,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이죠. 관청 이제 어느 관청에다 신고할 거냐면 이거는 신고 대상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건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을 말할 건데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시다시피 지방세를 과세하는 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과세 제도예요. 세금을 적정하게 과세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신고관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의미는 신고관청인데요. 표현 자체는 등록관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보면요.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신고를 하는데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신고하거든요. 근데 표현 자체가 이제 지문상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표현을 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공인중개사법에 이 제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무슨 관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냐면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이니까 이 법에 같이 있을 때는 의미를 신고관청이라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에서 똑같이 등록관청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분리시키면서 이 법에 있어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뭐 관할하는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뭘 등록하느냐 이런 어떤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어차피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무슨 관청이라고 불러요? 등록관청이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시군구가 다 등록관청이니까. 그래서 이 법에서 만든 표현 자체가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미적으로 보면 신고관청인데 표현 자체는 뭐라고 부른다고? 등록관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나오는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말하는 등록관청은 무조건 뭐 관할하는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이제 신고 대상 물건을 좀 볼 건데요. 요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신고 대상 물건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한 문제는 반드시 걸린다는 거죠. 신고 대상 물건을 완벽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신고 대상 물건은 딱 4개밖에 없거든요. 첫째는 토지를 신고해야 되고요. 둘째는 건축물을 신고해야 돼요.
근데 요거 두 가지 이제 묶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토지하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불문한다는 겁니다. 위치. 예, 그다음에 얼마나 크고 작은지 불문해요. 면적을 불문하고 위치 면적. 예, 그리고 뭐 등기나 등록이나 토지로 말하면 지목이나 건물로 말하면 용도나 이런 것들 일체 불문하고 신고하래요. 다 따지지 않고 신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토지와 모든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모든 토지와 모든 건축물이 다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신고해야 되나요? 예,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신고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건축물의 형태를 띄었다. 예, 그러면 무조건 다 신고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권리가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법이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권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이 법이 뭐 하는 법인가를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뭐 할 거냐면 글자 그대로 도시, 그죠? 도시에 이제 주거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의 주거 환경을 뭐 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비. 근데 왜 정비하느냐면 노후 불량화되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노후 불량화된 도시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 사업이 있다라는 거죠.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지역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재건축이죠. 우리 서울로 말하면 잠실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좀 불량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불량해서 다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전체적인 재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서울로 말하면 용산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주택법상의 분양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역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분양권하고 입주권, 입주권, 분양권을 다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떤 법이냐? 신규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려고 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규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그런 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세대수로 말하면 30세대 이상, 호로 말하면 30호 이상 되어지는 물량을 우리가 주택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 몇 호 이상이어야 하냐면요, 30세대 30호 이상이어야만 분양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이것만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지문에 29세대 뭐 다세대 주택의 입주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무슨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야 신고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 이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신고 대상 물건 네 가지를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든 토지를 신고해야 되고요. 모든 건축물을 종류 불문하고 다 신고해야 되고, 입주권 신고해야 되고, 분양권, 이렇게 네 가지를 신고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 이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신고 방법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관청에 직접 가서 하는 신고가 있는데 이거를 방문 신고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직접 가서 하는 신고, 방문 신고. 자, 그러면 방문하는 대상이 두 가지 자가 있죠. 누구 아니면 누가 방문을 하겠어요? 거래 당사자 아니면 개공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가는 경우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러 갈 때는 일단 신고서라는 거를 먼저 작성해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여기에다가, 즉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공동으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거래 당사자라고 하는 거는 단수예요, 아니면 복수예요? 복수죠. 예, 거래를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전부 다가 공동으로 뭐하고 뭐 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출하냐면 이제 구청에 가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출을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출을. 예, 그래서 제출은 1인이 하게 됩니다. 혼자 가서 한다는 거죠. 단독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를 같이 하라는 의미죠.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고 공동으로 하고, 제출은 혼자 가서 하는 겁니다. 1인이 가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제출을 1인이 한다 그랬는데, 이 제출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대리시킬 수 있다, 아니면 대리시키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신해서 보낼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그래서 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리 가능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가는 경우가 있겠냐면, 신고 의무자가 개공도 있잖아요. 그죠? 네, 개공이 이제 신고를 하러 갈 때는 일단 신고서 작성해야 됩니다. 똑같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플러스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서명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공은 복수예요, 아니면 단수예요? 단수죠. 그죠? 개공이라는 건 한 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중개를 할 수도 있어요. 공동 중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 중개 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가정이니까, 말 그대로 가정이니까 가정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공동 중개의 반대말은 무슨 중개가 있죠? 단독 중개 있죠. 그럼 단독 중개할 때는 누구만 서명 날인을 하면 돼요? 개공 혼자서 서명 날인을 하면 또는 날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제출은 누가 하면 되겠어요? 개공이 하면 되겠죠. 이때 만약에 공동 중개를 하더라도 제출을 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제출은 언제가 몇 인이 한다? 1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든 제출은 언제나 1인이 한다. 자, 이 제출을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다. 제출하는 건 위에도 대리할 수 있지만 아래도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아무나 대리가 되거든요. 아무나. 그냥 뭐 불특정 다수. 근데 밑에는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소공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공만 대리.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신고서의 제출은 개공의 신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잖아요. 이때는 무조건 누구만 대리한다고요? 소공. 그럼 이 자리에 누구는 제출 대리가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중개부지원 이런 사람들은 제출 대리가 안 되고요. 오로지 소공만 제출 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다른 말로 인터넷 신고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전자신고는 그냥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냥 입력하는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입력하면 그냥 입력하고 엔터키만 딱 치면 신고가 다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일반인 같은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게 번거로우면 뭘로 하는 게 더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인터넷으로 입력하는 게 더 편리할 수 있겠죠. 그죠? 굳이 안 가서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가 대리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되는데,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대리야 그냥 뭐 입력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리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리인이 입력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볼 때는 이걸 누가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대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전자적인 뭐 이런 말 나오면 전자적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대리가 안 되냐면 그거는 비대면으로 신고하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전자적 신고를 하는데 본인이 했는지 대리인이 했는지 구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적 신고는 대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대리가 안 되긴 왜 안 되겠어요? 되긴 하지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할 건데, 요거는
이제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 가격의 검증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돼요. 신고 가격의 검증. 그러니까 이제 신고 가격의 검증은 어떤 부분이냐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관청에서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검증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된 사람은 그냥 패스가 된 거, 거짓으로 했거나 아니면 좀 뭐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그림을 좀 하나 그려드릴 건데 일단 국장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요. 예, 국장은 이 제도에서 뭐를 해주는 사람이냐면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 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검증 체계, 예, 검증 프로그램을 구축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운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왜 이거는 국장만 해야 되냐면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가 여기다가 위치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위치.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제도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제도예요? 전국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이 전국적인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밖에 없죠. 뭐 한 시도지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일선 관청에다가 제공을 해요.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등록 관청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다 표현 자체를 무슨 관청이라고 썼냐면 등록 관청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의미는 무슨 관청이라고 그랬죠? 신고 관청.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하는 그런 관청인데. 표현 자체는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등록관청은 뭐를 이용해서요? 검증 체계를 이용해서 뭐를 이제 해내겠어요?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뭘 해내야 돼? 검증을 해내야지, 그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처벌도 하고 뭐 해야 될 건데 그 검증을 한 결과 신고한 가격이 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신고 의무자한테 뭐 제재도 때린다거나 어떤 뭐 자료 같은 거를 내라고 한다든가 뭐 보완 자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등록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요. 이 검증 자료는 잘 들어보세요. 국장한테 다시 알려줘야 돼? 알려줄 필요가 없을까요? 이 검증 결과를 국장한테 다시 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자, 왜 국장한테 알려줘야 되냐면요. 국장이 만든 이 프로그램은요. 가장 최신 자료들이 계속해서 반영돼야 되겠죠. 그죠? 시세가 계속 바뀌니까. 요즘에 이제 아파트 시세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를 국장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책 어떤 그 입안하는데 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관청이 막바로 국장한테 보고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행정의 기본 원리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관청인 누가가 있죠?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중간관청을 통해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누구한테 일단 보고하냐면 시도지사한테 일단 보고해야 돼요. 뭘 보고하냐면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그것을 모아가지고요.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거예요? 국장한테 보고하는 거죠. 이게 행정의 원리상 맞죠. 그죠? 이게 봐요. 시도지사를 빼고 그냥 등록관청하고 국장하고 다이렉트로 보고하고 하면 누가 전혀 모르게 되는 문제가 돼요. 시도지사도 우리가 과세하는 관청이잖아요. 우리 시도세를 과세하는 관청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냐면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15일까지 보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그러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15일까지 국장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지. 이쪽에서는요. 뭐 14일까지 해준다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일까지 아무튼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이랑 시도지사랑 등록관청은 이 검증 결과를 수시로 이제 보고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구도 좀 알아야 되냐면 이쪽은 전부 다 지방세만 과세하는 관청이잖아요. 근데 무슨 세를 과세하는 관청이 그걸 몰라. 국세를 과세하는 관청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즉 검증 결과를 국세를 과세하는 관청인 세무관서의 장, 세무관서의 장에게 세무서장이죠. 알려준다 이거죠. 통보.
뭐 하라고 알려주는 거냐면 세무관리장이 무슨 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요. 국세를 잘 과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가격의 검증 체계는 이런 형태로 이제 체계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일단 출제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칠판에 요약한 8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한 전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내용 중에서 한 70% 정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30%에 대해서 이제 교재를 좀 보면서 추가로 몇 개 좀 더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로 44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43페이지 443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딱 중간에 번호 5번에 보면 타 법령상 제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도 일단 좀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다른 제도하고 좀 관련이 좀 됩니다. 1번 거민 제도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 신고를 하면 무엇을 받은 것으로 보냐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우리 채색 한 번만 해주시죠.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종이 좀 잠깐만 빌려줄래? 그 밑에 종이. 아니, 그거 종이. 저를 잠깐 보세요. 거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거에 이루어졌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관청에 가서 도장 받는 걸 거민이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 15년 전에는 거민을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종이가 아무것도 없죠. 빈 종이죠. 빈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도장을 하나를 받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이게 무슨 도장을 받은 거지? 거민 도장을 받은 이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도장만 등기할 때 첨부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럼 이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뭐가 불편했겠어요? 여기다 도장을 받아서 도장 받은 종이에다가 뭐 쓰는 게 뭐가 불편할까요? 이거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계약서 쓰다가 잘못 쓰면 다시 가서 검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나오니까 이제 제도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뭐를 쓰고 나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받는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요. 다시 검인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먼저 뭐를 쓰고 계약서를 쓰고 여기다 뭐를 받는 거? 도장을 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왜 매매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냐면 지금 보니까 뭐를 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대요? 신고를 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시요. 신고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니까 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보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가 있는데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는 일단 그 제도의 취지가 조금 달라요. 우리 신고제도는 말 그대로 신고를 하게끔 하는 과세제도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는 아무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취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뭐를 해도 뭐는 받아야 된다. 신고는 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도 뭐는 받아야 된다. 농취증은 받아야 된다. 전혀 취지가 다르거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농취증이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말 그대로 과세제도니까 전혀 내용이 다른 그런 거에서 신고해도 농취증 받아야 된다. 순서 바꿔도 돼요. 농취증을 받았어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3번 보시죠. 3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도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와의 관계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하세요. 땡땡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허가는 사전에 받는 허가잖아요. 그렇죠? 사전 허가. 토지거래 허가제는 대표적인 사전 허가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뭐를 하도록 되는 거죠? 여기서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는 건 뭐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대로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사후 신고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허가 받은 대로 계약을 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라 이거예요. 사후신고. 예, 그런 개념. 예,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토지 취득 제도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볼 건데요. 이런 개념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외국인 토지법상의 신고 제도가 있는데, 이 신고하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요, 완벽하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는 면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는 면제하는데, 왜 면제되냐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신고라서 이거는 면제가 된다. 대신 의미를 잘 새겨 주셔야 돼. 방향을. 무슨 신고하면 무슨 신고 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면제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세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내국인도 하는 신고잖아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외국인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예, 당연히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는 특별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444페이지 가시고요. 신고 사항이 있는데, 예, 신고 사항은 모두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고 사항 8개는 관청에서 되게 관심 가질 만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가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를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게요. 관청에서 관심 갖는 사항들을 신고하면 되는 거죠. 관심 없는 거를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칠판을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전혀 안 보셔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요령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책 보지 마시고 칠판만 보세요. 자, 거래가, 얼마에 거래했는지 가격, 신고사항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관청에서 관심 있는 거, 과세할 때 관심 있는 거, 신고사항 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거래 당사자 관심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면 거래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네, 물건에 관련된 사항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관심 있잖아요. 자, 그러면 토지를 거래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을, 책 보지 마세요. 칠판만 보시고, 토지를 이용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을 관심 있을까요? 관심 없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은 내가 이 토지를 사서 어떻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용 계획은 어떤 계획을 말하냐면, 무조건 책에 지문상에 나오는 토지 이용 계획은 국가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계획. 국가가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 없고 더 잘 알아, 관청에서. 이런 거는 신고하지 않아요. 얘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봐요. 중개 보수. 얼마를 받았는지 관심 있다, 없다? 없다. 예, 얼마를 받았는지 관심 있을 게 뭐예요? 그건 알아서 받을 거고, 더 받으면 처벌할 거니까 이거는 신고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관청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자, 이제 하단 내려가시면 이제 신고 절차가 있는데, 예, 신고하는 방법은 이제 방문 신고하고 이제 전자적 신고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있는데, 그 대리인의 신고는 제출만 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446페이지. 예, 거기 3번에 보시면 신분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 의무자 본인이 가던 대리인이 가던 반드시 신분 확인은 한다. 관청에서 누가 가던 신분 확인을 한다. 그리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 신고 필증은 즉시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발급한다. 즉시 발급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그 사항을 어떤 심사를 해보고 이상 없이 그 신고가 됐다라는 판단이 서야 주는 게 아니라 즉시 발급한다는 거죠. 이 신고 필증의 용도는요, 뭐 할 때 첨부하는 거냐면요, 등기할 때. 아까 제가 신고하면 무엇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거민. 그러니까 거민계약서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447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일단 그 느낌을 쫙 보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작성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자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되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목 옆에다가요, 맨 위에 제목 옆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계약서는 첨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계약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왜 계약서는 첨부하지 않느냐면 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슨 서를 자세하게 써내면 되는 거예요. 신고서를 자세하게 써내면 되지 계약서를 첨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 넘기시고 449페이지 신고 필증 있는데 거기 신고 필증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 얘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뭐 할 때 쓰는 애라 그랬어요? 뭐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첨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첨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저 공시법 시간에 등기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요, 그죠? 등기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뭐를 첨부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우리 공시법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실 거냐면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가능한데 뭐는 검인계약서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 하나, 뭐만 매매는 검인계약서가 안 들어간대요. 그럼 매매는 검인계약서 대신 뭐를 첨부한다? 신고필증. 그러면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은 등기할 때 검인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교환계약하고 증여계약은 등기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검인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다시 교환하고 증여는 검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 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니까 당연히 검인을 받는데 매매는 이제 검인 받지 않는다. 왜냐면 신고필증을 대신 첨부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451페이지 451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부동산 거래 해제, 정정, 변경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해제, 정정, 변경 요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종 여백에다 좀 하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내용이 뭐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해제, 정정, 그리고 변경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해제 신고라고 하는데 이 해제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계약 자체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어진 거예요. 자, 무슨 상황이냐면 신고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등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는 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그러면 등기할 생각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관청에다가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알리는 거를 우리 무슨 신고라고 하냐면 해제 신고라고 합니다. 이게 해제됐으니까 나 뭐 할 수 없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나 뭐 할 수 없다 알려주는 거지, 관청에다가. 등기할 수 없다. 등기 안 할 거거든.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걸 해제 신고. 그럼 관청의 조치는 알았다라는 확인서를 줘야 돼요. 알았다라는 확인서 교부. 그러면 이 확인서는 해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그런 서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정을 한번 볼 건데요. 정정. 그리고 변경을 좀 볼 건데 여러분 혹시 공시법 시간에 정정이라는 단어하고 변경이라는 단어 구분해서 배우시나요? 공시법 시간에. 정정은 잘 들어보세요. 원시적인 불일치가 있을 때 정정한다고 그래요. 원시적인 불일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어찌 됐다는 거야. 잘못됐다. 변경은요. 후발적 불일치. 후발적 불일치는 원래는 잘 됐는데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 이거를 변경이라고 해요. 다시 원시적 불일치, 후발적 불일치가 있을 때 바로 잡는 제도를 정정이랑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정은 신고를 먼저 해야 되겠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 내용에서 잘못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이 발견됐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잡아야 되지. 그죠? 바로 잡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 정정 신청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잡는 거죠. 그럼 바로 잡으면 관청의 조치는 뭐 해주냐면 그래 바로 잡은 대로 등기해라 라는 의미로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게 됩니다.
신고필증 재교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신고필증은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등기하라고 주는 거죠. 자, 그럼 변경은 역시 거래 신고를 했는데 잘못이 발견된 게 아니고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바뀌었어. A라고 거래했는데 등기하기 전까지 B라고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야.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러면 이것도 내용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뀐 내용이니까. 나중에 등기하면 등기부로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변경 신고를 하게 되고요.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관청의 조치는 동일하게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정정하고 변경의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신고필증의 재교부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전개하면, 발전시키면 뭐를 해야 한다라는 공통점. 등기. 얘는 등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등기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죠.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 해제 신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할 거고 여기는 할 거니까 관청에서 해주는 조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확인서를 줘야 되고 여기는 신고필증을 다시 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기가 막힌 함정이 걸려요. 보세요. 정정을 가지고 이제 함정을 걸어볼게요. 제가 거래 신고 사항에 잘못이 발견되면, 뭔가 잘못이 발견되면 무슨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관청에서는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OX? X. 왜 틀렸어요? 정정 신청하면 확인서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뭘 줘야 돼? 신고필증을 줘야지. 왜냐면 정정했다는 건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줘버린다고 문제를. 그래서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3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갈 건데 45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하단에 보면 핵심 다지기에서 정정과 변경을 비교해 놓은 박스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위에 거는 주로 신고를 잘못하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실무를 잘못한다라기보다는 내용이 좀 바뀌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정하고 변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그것만 한번 좀 제가 한번 찾아볼 거고요. 지분이라는 단어와 면적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있거든요. 한번 다 채색 찾아가지고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분이라는 단어하고 면적이라는 단어를 위아래 다 찾아가지고 채색을 할게요. 452페이지 하단 박스에서 지분이라는 단어와 면적이라는 단어, 지분, 면적, 지분, 면적 한번 전부 다 찾아보세요. 지분이라는 단어와 면적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위치가 지분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뭐도 되고 뭐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453페이지 보시면 이제 해제 신고서 있죠. 그 해제 신고서가 들어가면 뭐 나오죠? 해제 신고서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확인서. 해제 신고서 들어가면 확인서 나와야지. 확인서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넘겨보시면 이제 확인서가 그와 같이 생겼어요. 이 확인서는요, 확인서는 등기할 때 첨부하는 거죠? 아니에요. 등기할 때 첨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등기할 때 첨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서 넘어가 보세요. 뒷장 넘어가 보시면 변경신고서가 있는데 이 변경신고서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변경할 때. 변경할 때. 그럼 변경신고서 들어가면 뭐 나와요? 신고필증 다시 나오죠. 신고필증은 앞에 내용을 보셨으니까 똑같은데요. 일단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서식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칠판 다시 보시면 해제 신고서 서식 있죠. 그죠? 해제 신고서. 그 다음에 무슨 신고서 서식도 있죠? 변경 신고서 서식도 있는데 무슨 서식은 없냐면 정정 신청 서식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정 신청 서식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좀 이렇게 그 정형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 당사자들한테 그래 그러면 바꿔줄 테니까 너네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에다가 수정해 갖고 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정신청서 서식은 없고 가지고 있는 신고필증 있죠. 신고필증에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정신청은 무슨 서식이라는 게 없는 거야. 정정신청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근데 작년에 이걸 물었어요. 본 시험에 서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간단하게 물어보는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험 지문에서 물어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볼게요. 458페이지 금지행위 사후관리. 금지행위는 이제 말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그 4조의 1호에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그렇죠? 그럼 질문. 누가 누구한테 신고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칠판 잠깐 볼게요. 누가 누구한테 거짓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겠어요? 당사자들이 개공한테 이렇게 요구하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금지행위로.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요구 자체를 하지 말으래. 두 번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기까지 채색 한번 해볼게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칠판 볼게요. 자, 신고 의무자는 얘하고 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네가 아닌 자가 신고를 거짓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는 얘네 둘을 다 빼는 거야. 그죠? 근데 얘네 둘도 아닌 자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는 누가 있냐 이거지. 실무적으로 보면. 변호사하고 법무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변호사하고 법무사들이 이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래 당사자도 아니고 개공도 아니잖아요.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근데 이 신고를 대행해 줄 수가 있거든. 법률 사무를 대행하는 거 돈 받고. 근데 이거를 거짓으로 하니까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고 의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이거는 가장 뭐 대표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누구라도 절대적으로 신고를 거짓으로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3호에 가보면 이제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이제 알면서도 조장하거나 뭐 방조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면 당연히 이제 그 금지 행위로서 처벌을 할 거고요. 처벌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증 결과라든지 검증 결과의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림 아까 그려드렸던 거, 요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까지 쭉 한번 가보시냐면 이제 처벌 규정 46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제3장 벌칙. 벌칙은 거짓 신고라든지 뭐 신고를 안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는 형벌이나 이런 거는 없고 과태료만 있네요.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본문 내용을 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70페이지 가시고 1절, 2절 있는데 2절에 보면 이제 행정질서벌에서 과태료 나와 있잖아요. 그 과태료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 471페이지입니다. 1번에 얼마짜리 과태료가 있죠? 3천. 거기 제목에다가 일단 채색 한번 해볼게요. 3천만 원 과태료. 이 3천만 원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만 부과하냐면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내라고 했거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다. 그러면 3천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서요. 시세 7억인데 이거를 10억에 거래했다는 거예요. 신고가 되어진 거예요. 시세가 7억인데 10억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3억이나 지금 업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관청에서는 일단 믿어줘야 돼? 아니면 믿어주면 안 돼요? 일단은 믿어줍니다. 일단 믿어주는데 뭐를 내라고 해야 되겠어? 실제로 이 돈이 오고 갔는지를 입증해라.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요즘에 오고 갑니까?
대부분 다 어디로 왔다 갔다 하죠? 예, 계좌로 이렇게 계좌 이체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로 이제 이체가 되니까 뭐 계좌 이체가 됐다는 어떤 증명, 통장 사본이란 뭘 내라 이거야. 근데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우리는 현금으로 거래했는데요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 인정해줘야 돼? 아니면 의심은 해봐야 되겠어요? 의심해봐야지. 그러니까 인정해줄 테니까 내봐라 이거야. 그럼 뭘 내보라고 하냐면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하니 그러면 그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에서 났는지 입증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았어요 하면 그럼 대출 확인서 같은 거 떼갖고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우리 바로 밑에 줄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맨 앞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그러니까 3천짜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유가. 그래서 그거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3천짜리가 특이하잖아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는 무조건 3천이다. 그다음 500짜리는 이제 역시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 주시고 내용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무신고로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신고를 안 한 경우. 늦게 한 경우, 뭐 지연해서 한 경우도 당연히 해당될 것이고 무신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취득세 3배 이하 거기다 우리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뒷장 넘겨볼게요. 472페이지 맨 위에 보면 4번에 뭐 있어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있죠? 거기도 채색해 주시는데 정리하면 취득세 3배랑 취득가액의 100분의 5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시냐면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칠판을 잠깐 볼게요. 요거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를 해야 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 그죠? 등기.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러면 취득세라는 개념을 붙이고요. 3배 이하 이렇게 붙이는 거야. 요거 두 개는 거짓 신고하면. 근데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공통점은 뭐가 있죠?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공통점. 이거는 등기하지 아니하고 명의가 넘어가잖아요. 미등기 전매가 합법적인 권리되잖아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취득세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거짓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것들은 취득세 대신에 무슨 가액?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몇 배? 3배. 이렇게 붙고 이거 두 개, 즉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거짓 신고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말 붙이면 안 되니까 얘네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재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3천짜리 과태료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자, 3천짜리는 언제 나오는 거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안 냈을 때. 그 다음에 요거 그 취득세 3배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물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것만 좀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나머지들은 안 보셔도 돼요. 시험과 뭐 특별히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